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돈, 은행, 심지어 선거라는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전산화된 물물교환 사회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죠. 현대 은행 시스템을 사실상의 착취 구조라고 규정하고요. 착취 구조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니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IT 기술하고 또 공동체 의식으로 채운 새로운 사회의 정사진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맞아요. 단순히 돈만 없애자 이게 아니라 토지는 어떻게 나눌 건지, 필요한 물건은 누가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더는 또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건지. 뭐랄까 거의 하나의 완성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대담한 주장이 과연 허황된 꿈인지 아니면 정말 귀 기울여 볼 만한 통찰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왜 지금의 시스템이 문제인가? 이거겠죠? 이 자료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자료가 인용한 스위스 은행가 롤프 케페니크의 말이 아주 강렬한데요. 은행은 신용을 발명하고 그 대가로 현실의 노동을 갈취한다. 여기서 창조가 아니라 발명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이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그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취자께서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한번 해보죠. 은행은 금고에 쌓여있는 다른 사람의 돈 1억 원을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청취자의 계좌에 1억 원이라는 숫자를 컴퓨터로 입력할 뿐입니다. 그걸로 돈이 창조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은행이 그냥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돈이 생긴다는 건가요? 사실상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처럼 화폐 발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인 거네요. 이건 상당히 급진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영란은행 이사였던 조시아 스탬프경은 이걸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속임수라고까지 불렀어요. 근거 없이 만들어낸 그 전산상의 숫자에 이자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평생 노동을 해서 갚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아, 이 자료는 이 구조 자체가 거대한 의자 뺏기 게임과 같다고 비유해요. 의자 뺏기 게임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네, 시중에 풀린 돈, 그러니까 원금의 총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은행은 거기 없는 이자까지 갚으라고 요구하죠. 아, 원금만 있는데 이자까지 내라고 하니까. 네, 그럼 누군가가 이자까지 다 갚아서 살아남으면 다른 누군가는 자기 원금마저 뺏겨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의 빚은 계속 불어나고 부는 이자를 받는 소수의 금융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은행의 이익은 곧 국민의 부채다.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이야기도 나오죠. 맞습니다.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은행들이 그 국채를 사들이고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아요.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고스란히 은행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연준, 페드 역시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은행의 연합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교묘하고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나니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자료는 결국 오늘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진단하죠. 극심한 양극화나 청년들의 영끌 대출, 전세 사기, 심지어 인간 소외 문제까지도요? 네, 나만 살기 위해 남을 이겨야 하고 나누면 손해라는 그런 경쟁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근본 원인을 바로 이 빚 권하는 사회 시스템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해법을 들어봐야겠죠? 여기서 이 자료가 내놓는 해법이 정말 상상 바뀌더라고요. 바로 물물교환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정말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 싶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먼저 우리가 아는 물물 교환의 개념부터 뒤집어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이기심에 기반한 교환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기심이 아니다. 네, 물물 교환은
내게 남는 것을 주고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이기심과 동시에 상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이타심이 결합된 행위라고 재정의합니다. 여기에 조건 없는 나눔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새로운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군요. 이 자료가 꼽는 물물교환 사회 장점이 두 가지가 있던데요. 하나는 가치의 분산이었죠. 맞아요. 돈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모든 가치가 집중되면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는 물신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물물교환 사회에서는 가치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전부 분산돼요. 내겐 쓸모없는 낡은 의자라도 어떤 사람에겐 꼭 필요한 보물일 수 있는 것처럼요. 다른 하나는 축적의 한계입니다. 아, 이 지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돈은 숫자니까 이론상 무한정 쌓일 수 있지만 실물은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쌀이든 옷이든 쌓아두는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낡아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를 독점하는 게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듣다 보니 바로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물물교환의 한계점, 욕구의 이중적 불일치 문제요. 제가 가진 사과를 주고 바나나를 얻고 싶은데 바나나를 가진 사람이 사과를 원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전산화라는 현대 기술이 등판합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건 석기 시대의 물물교환이 아니라 IT 기술을 활용한 전산화된 물물교환이에요. 아, 거대한 온라인 물물교환 플랫폼을 상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거대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건데 현금 거래는 없고 오직 물건과 물건 혹은 서비스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원하는 것을 사이트에 올리면 시스템이 알아서 연결해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 신청자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진 사람과 거래하면 되고요. 나눔이라면요? 나눔이라면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그만이죠. 이렇게 되면 은행이 만들어낸 빚과 이자가 없으니 원천적으로 빚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래 방식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구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자고 제안하잖아요. 예를 들어 생산은 누가 어떻게 하죠? 여기서 국가 생산수단 서비스 공동체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는데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사회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시간을 내서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모두가요? 네, 모든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 중 딱 10%를 공동체를 위한 생산 활동에 쓰는 거예요. 10%요? 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면 4시간 정도는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의사든 농부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모두가 똑같은 절대적인 시간을 기여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90%의 시간은 온전히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고요. 과도한 노동에서 해방시키려는 의도가 보이죠.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하고요? 부동산만큼 불평등의 골이 깊은 문제도 없는데요. 토지는 철저하게 공공재로 규정합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주거 공간과 최소한의 경작지를 사용권의 형태로 균등하게 배분해요. 사용권이요. 그럼 팔 수는 없겠네요. 팔 수는 없지만 서로의 필요에 따라 교환은 가능하게 열어둡니다. 예를 들어 농사짓기 좋은 땅을 받은 IT 전문가가 도심의 사무 공간이 필요한 사람과 토지 사용권을 맞바꾸는 식이죠. 투기는 막대 효율성은 높이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원천적으로 막대,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는 가능하게 하려는 장치로 보여요. 자, 그럼 공동체 생산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어떻게 나누나요? 여기서 배급 기반 시장 경제라는 독특한 개념이 등장하던데요. 네, 과거 공산주의처럼 정부가 정해진 양을 나눠주는 배급제와는 달라요. 물건들을 시장처럼 진열해두고 각자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너무 이상적인데요. 그럼 누군가 필요 이상으로 잔뜩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통제하나요? 이 자료는 그 해답을 이타심과 공동체 의식에서 찾고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경쟁이 아닌 협력과 나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양보하고 나눌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기대한다고요? 네,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배려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문화가 정착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시스템의 성패가 바로 이 지점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담한 믿음이네요. 자, 그리고 이 자료에서 아마 가장 파격적이고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지도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현대의 투표 시스템은 아예 필요 없다고 단언하더라고요. 네, 투표라는 행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할 정도로 아주 비판적이에요. 사람의 신념이나 지지를 단순한 숫자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순간 편이 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서 드는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쇼핑몰 후기 비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별점 5점 같은 평점 숫자만 보고 사면 실패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후기글을 봐야죠. 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장문의 후기글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제품의 장단점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닌 그 사람의 평소 생각과 말을 담은 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SNS에서의 글과 사상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는 직접 선거 방식이군요. 정당 같은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사상과 철학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자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수많은 후보의 글을 전부 다 읽고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바로 그 불가능한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AI가 도구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돕는 보조도구 역할만 한다는 점이에요. 아, 보조도구요? 네. 소스코드가 투명하게 공개된 중립적인 AI가 후보자들의 과거 SNS 활동이나 연설 같은 모든 공적인 발언들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걸 분석하는 보고서인가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긍정평가. 그러니까 후보자가 내건 공약이나 주장이 과거의 언행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부정평가. 즉, 과거의 말과 지금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그 모순되는 지점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언행일치를 검증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AI는 이렇게 통계만 낼 뿐 이 언행일치 보고서를 보고 최종적으로 누구를 지지할지 판단하는 건 온전히 사람의 몫이죠. 사적인 대화는 철저히 제외하고요. 적을 보고 리더를 선택한다는 개념이라니 정말 미래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또 사람들이 AI의 분석을 신뢰할지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그렇죠.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오늘은 현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시작해서 전산화된 물물 교환, 공동체 생산, 그리고 AI를 활용한 리더 선출까지 정말 하나의 완성된 대한사회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되네요. 첫째, 우리가 쓰는 돈은 사실상 민간은행이 만들어낸 빚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둘째, 그 빚이라는 개념만 없애면 경쟁이 아닌 협력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제안인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남보다 더 잘나고 더 많이 갖는 것을 증명하는 경쟁적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아니면 어차피 모두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니 살아있는 동안 서로 돕고 좋은 기억을 남기는 협력적인 삶이 더 나은 것인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청사진은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특히 인간의 이타심을 너무 순진하게 믿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과 양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는 정말 실현 불가능한 꿈에 불과할까요? 그리고 설령 이 모델이 정답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생각들 속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